네 이놈! 백발의 노인이 말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말을 몰아 질주에 들어왔습니다. 한량들이 혼비백산하여 뒤로 나자빠졌고 흙먼지가 크게 일었어요. 그 먼지 속에서 노인의 눈이 딱 한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클바닥에 쓰러진 아이, 바람에 흩날리는 붉은 머리카락이었지요. 그 색을 본 순간 6년 동안 얼어붙었던 무언가가 노인의 가슴 안에서 단번에 터져버렸습니다. 살아 있었다. 이 산골 어딘가에 이 꼴로 살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이 노인이 저토록 달려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것인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지요. 전설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힘이 되어주세요. 그럼 오늘의 전설야담 시작하겠습니다. 깊고 깊은 산골짜기에 바람도 쉬어간다는 험한 산 중에 허름한 오두막 하나가 있었지요. 나무 판자를 덧대어 겨우 비바람을 막아낸 그 집에는 남매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빠 돌쇠는 8살, 동생 단이는 7살이었어요. 이름도 성씨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아이들이었지만 그 작은 오두막만큼은 틀림없는 제 집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산마루를 넘기도 전에 돌쇠는 눈을 떴어요. 지붕 틈새로 스며드는 새벽 냉기가 뺨을 애워도 아이는 이불을 걷어냈지요. 잠든 동생의 얼굴을 한번 내려다보고는 소리 없이 일어나 지게를 챙겼습니다. 단이가 깰까봐 숨도 고르게 참으면서요. 밖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산 안개가 발목까지 흘러내렸어요. 돌쇠는 그 안개를 헤치며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8살짜리 아이가 걷기에는 좁고 가파른 길이었지요. 돌쇠의 머리카락은 유달리 붉었어요. 타오르는 불꽃처럼 눈에 띄는 그 색이 아이에게는 오랜 수치였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손가락질을 했지요. 귀신 들린 아이라느니 어디서 굴러온 씨앗이냐느니 지나치는 발길마다 그런 말들이 따라 붙었어요. 그래도 돌쇠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앞만 보았지요. 동생 앞에서만큼은 절대로 그 눈물을 보이지 않았어요. 남매에게는 부모가 없었습니다. 기억 속에도 이름 속에도 부모는 없었어요. 다만 명덕 할미가 있었지요. 두 아이를 이 산골까지 데려와 거두고 키워준 그 노파가요.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왜 이 깊은 산속으로 왔는지 할미는 끝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입을 다물었지요. 그저 꼭 살아남아야 한다는 말만 반복했지요. 그런데 그 명덕 할미마저 1년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가는 숨을 몰아쉬며 돌쇠의 손에 뭔가를 꼭 쥐어주고는 눈을 감았습니다. 할미의 무덤은 오두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돌쇠가 제 손으로 흙을 모아 만든 봉긋한 무덤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손이었지만 할미를 홀로 두기가 싫어서 최대한 가까이에 묻어드렸지요. 단이는 가끔 그 무덤 앞에 들꽃을 갖다 놓았어요. 이름도 없는 들꽃이었지만 할미가 받아주실 것 같았지요. 말은 없어도 눈가가 촉촉해지는 날이면 돌쇠는 모른 척 다른 데를 보아주었습니다. 그러면 됐지요. 해가 중천에 오를 무렵 돌쇠는 등짐 가득 나무를 해서 돌아왔어요. 이마에 땀이 줄줄 흘렀고 어깨에는 지게다리가 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단이가 작은 솥에 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어제 산에서 캐온 나물 몇 가닥이 죽 안에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은 나물이 조금 더 들어갔어. 단이가 수저를 내밀며 말했어요. 돌쇠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보잘것없는 한 그릇이었지만 동생이 지어준 밥이었지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먹을 것은 늘 모자랐습니다. 나무를 팔아 얻는 푼돈으로는 소금 한 줌도 넉넉히 살 수 없었어요. 병이라도 나면 약값은 꿈도 못 꿀 형편이었지요. 추위가 몰려오는 밤이면 두 아이는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을 청했습니다. 돌쇠는 동생을 등 뒤로 감싸 안고는 숨소리가 고른지 오래도록 귀를 기울였어요. 그래도 두 아이는 티를 내지 않았지요. 돌쇠는 더 많이 일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다니는 오빠가 있으면 괜찮다고 믿었습니다. 산은 깊었고 세상은 멀었어요. 두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무슨 피를 타고났는지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들 자신도 몰랐지요. 그저 하루하루 굶지 않고 버티는 것이 전부였어요. 작은 오두막과 할미의 무덤, 그리고 서로, 그것이 남매에게 남은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산골에도 머지않아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었지요. 다니가 며칠 전부터 기침을 했습니다. 자다가도 콜록콜록 깨어나는 통에 돌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산골의 가을은 짧고 냉기는 일찍 찾아왔어요. 이불을 여며줘도 새벽이면 다니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돌쇠는 동생의 이마에 손을 얹어보았어요. 열기가 느껴졌지요. 더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나무를 팔아 모아둔 돈을 꺼내 손에 쥐었어요. 동생 약을 사야 했지요. 지게를 내려놓고 주머니를 여미는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오래 아껴둔 돈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마을까지는 산길을 한참 내려가야 했습니다. 돌쇠는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해가 높이 오르기 전에 다녀오려면 서둘러야 했지요. 좁은 산길을 내려오는 동안 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돌쇠는 옷깃을 여미며 걸었어요.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새소리 하나 없이 산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오히려 마음을 조이게 했지요. 약방 앞에 닿았을 때 주머니 속 돈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세어보았어요. 빠듯하지만 간신히 됐습니다. 약사발을 건네받는 순간 돌쇠는 작게 숨을 내쉬었지요. 약을 품에 꼭 안고 돌아서는 발걸음이 그나마 가벼웠어요. 골목 어귀를 막 돌아서던 참이었습니다. 담벼락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불머리 또 왔다. 한량 셋이 담벼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이름난 무례배들이었어요. 이전에도 몇 번 돌쇠를 들어끈 적 있는 자들이었지요. 험한 눈빛에 비죽거리는 입꼬리, 볼 때마다 섬뜩한 웃음을 달고 다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놈이 씩 웃으며 앞을 가로막았어요. 돌쇠는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옆으로 돌아가려 발을 뗐지만 다른 놈이 먼저 옆을 막아섰어요. 약이냐? 돈은 어디서 났어? 귀신 새끼야. 돌쇠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를 악물고 틈을 찾았지요. 그러자 뒤에 있던 놈이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돌쇠가 비틀거리는 사이 품에 안고 있던 약봉지가 흘바닥에 떨어졌어요. 한량 하나가 발로 툭 차버렸지요. 돌쇠는 주워들려 몸을 숙였지만 또 다른 발이 등을 밟았습니다. 흙먼지가 코끝으로 밀려들었어요. 돈 내놔. 이런 데서 뭘 사고 다녀. 돌쇠는 주머니를 내줄 수 없었어요. 몸을 틀어 달아나려는 순간 뒤에서 멱살을 잡혔습니다. 땅바닥에 내던져지며 무릎이 긁혔어요. 이마가 돌에 부딪혀 눈앞이 잠깐 흔들렸지요. 한량들이 바닥에 쓰러진 돌쇠의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동전 몇 잎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그것도 모자라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지요. 돌쇠는 신음을 참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 와중에 돌쇠의 옷섭이 벌어졌어요. 안에 꼭꼭 감춰두었던 가락지가 드러났습니다. 희고 반질반질한 옥빛이 햇살에 반짝였지요. 한량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며 손을 뻗었어요. 이게 뭐야? 돌쇠가 몸을 웅크리며 막았습니다. 안 돼. 우리 할매 유품이란 말이야. 하지만 셋을 혼자 당해낼 수는 없었어요. 팔을 비틀리고 뒤로 넘어지는 사이 가락지는 그놈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돌쇠는 일어서려 했지만 발길질에 다시 쓰러졌어요. 흙먼지가 입 안으로 들어왔지요. 손을 뻗어 가락지를 되찾으려 했지만 놈은 이미 물러서 있었습니다. 한량들은 가락지를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킥킥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돌쇠는 흙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어요. 무릎에서 피가 번졌고 쥐고 있던 약봉지는 지늘게 뒹굴고 있었지요. 돈도 가락지도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어요. 아래 십수를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지요. 단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무릎의 상처보다 훨씬 더 아팠습니다. 돌쇠가 오두막 문을 열었을 때 단이는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돌쇠의 발소리를 듣고서야 단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오빠의 얼굴을 본 순간 단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릎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지요. 약봉지도 주머니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단이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던 거지요. 오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요. 오빠, 왜 그래? 그래도 한마디는 물어봤지요. 돌쇠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신발을 벗고 들어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무릎이 욱신거렸겠지만 그보다 가슴이 더 무거웠을 겁니다. 단이는 더 묻지 않았어요. 오빠 곁에 그냥 조용히 앉았지요. 두 아이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고 아궁이의 불씨가 가늘게 흔들렸어요. 그 작은 불씨 하나가 오두막 안의 전부였지요. 그때 돌쇠의 눈이 벽 쪽 선반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락지를 늘 올려두던 자리였거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는 어느 낯선 놈의 손에 들려 있을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눈을 감았지요. 그러자 1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지고 바람이 차가워지던 그 무렵이었어요. 명덕 할미가 몸져 누운 게 그때였지요. 처음에는 기침 몇 번이었습니다. 별거 아닌가 싶었는데 그 기침이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나중에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게 됐지요. 돌쇠는 날마다 물을 끓여다 드렸고 단이는 할미의 손을 꼭 쥐고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할미의 몸은 보는 것만으로도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지요. 살이 빠지고 얼굴이 작아지고 목소리도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그래도 눈빛만은 끝까지 또렷했어요. 두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여간에서는 잊히지 않는 눈빛이었지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할미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돌쇠를 불렀어요. 돌쇠는 잠결에 벌떡 일어나 할미 곁으로 달려갔지요. 무릎을 꿇고 앉으니 할미가 이불 속에서 천천히 손을 꺼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바닥 위에 가락지 하나가 놓여 있었지요. 작고 흰 옥 가락지였습니다.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예사로운 물건이 아니었어요. 어린 돌쇠의 눈에도 그건 알 수 있었지요. 할미는 그것을 돌쇠의 손바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걸 내가 가지거라.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어요. 돌쇠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지요. 절대로 남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팔아서도 아니 된다. 잃어버려서도 아니 된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미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뼈만 남은 듯한 손이었는데 힘만큼은 놀라웠지요. 그리고는 돌쇠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너희 둘은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느냐? 돌쇠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랐습니다. 왜 살아남아야 하는지도 몰랐지요. 하지만 할미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다니는 그 옆에서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요. 명덕 할미는 그날 저녁 숨을 거두었습니다. 두 아이의 손을 마지막까지 꼭 쥔 채로였어요. 돌쇠는 그날 밤 울지 않았지요. 울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울면 다니가 더 무너질 것 같아서 그 어린 것이 이를 악물고 참은 거였어요. 동이 틀 무렵에야 혼자 밖으로 나갔지요. 아무도 없는 산속에 엎드려 처음으로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섰어요. 그날 이후로 돌쇠는 다시는 울지 않았지요. 돌쇠는 눈을 떴어요. 어느새 오두막 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다니는 벽에 기댄 채 잠들어 있었지요. 가쁜 숨소리가 작게 들렸어요. 열이 아직 내리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돌쇠는 천천히 일어나 다니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여전히 뜨거웠지요. 젖은 수건을 얹어주고는 다시 그 빈 선반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미가 그토록 신신당부하던 것이었는데 결국 지키지 못한 것이었어요. 그 사실이 무릎의 상처보다 훨씬 더 깊이 아팠지요. 그래도 지금 당장은 가락지보다 다니가 먼저였습니다. 돌쇠는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아 불씨를 살렸어요. 불꽃이 가늘게 피어올랐지요. 오늘 밤도 길고 추운 밤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가락지가 어떻게 됐을지 한번 따라가 봐야겠지요. 한량들은 빼앗은 가락지를 가지고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술상 위에 올려놓고는 이리 기울이고 저리 기울이며 살펴보았지요. 햇빛에 비춰보니 옥색이 맑고 깊었어요. 문양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물건이 나왔냐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요. 그중 한 놈이 손가락으로 툭툭 튕겨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 그냥 들고 있다간 탈날 수도 있어. 팔아버리자. 나머지 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처를 캐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얼른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지요. 마침 그 며칠 뒤 마을에 보부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등짐을 잔뜩 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이었어요. 한량들은 그 보부상을 붙잡고 가락지를 내밀었지요. 이거 사겠소. 보부상은 가락지를 손에 받아들었습니다.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눈썹이 슬며시 올라갔어요. 물건을 오래 다뤄온 사람의 눈이었지요. 옥의 빛깔, 문양의 정교함, 만듦새까지 보통 물건이 아님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어디서 난 물건이요. 그건 알 필요 없소. 살 거요, 말 거요. 보부상은 잠시 뜸을 들이다 값을 쳤습니다.
한량들이 부른 값보다 훨씬 적었지만 한량들은 군소리 없이 받아들었어요.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으니까요. 거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보부상은 가락지를 따로 챙겨 깊숙이 넣었어요. 그리고는 한양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이 물건을 시골 장터에서 팔 생각은 없었습니다. 한양에 가야 제값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니, 제값보다 훨씬 더 받을 수도 있었지요. 보부상은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며칠을 걸었어요. 한양에 닿은 보부상이 찾아간 곳은 시전거리의 한 포목점이었습니다. 그 포목점 주인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어요. 오래 장사를 해온 거상이었지요. 귀한 물건이 나오면 항상 그 사람 손을 거쳤습니다. 보부상은 거상 앞에 가락지를 내놓았어요. 거상은 가락지를 들고 창가로 갔습니다. 밝은 빛 아래서 천천히 살폈지요.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가며 눈을 가늘게 뜨었어요.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문양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지요. 오래전 일이었지만 분명히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름 있는 가문에서나 쓰는 문양이었어요. 아무나 새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었지요. 거상은 가락지를 내려놓고 보부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거 어디서 났소? 시골 쪽에서 흘러들어온 물건입니다. 출처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거상은 더 묻지 않았어요. 값을 치르고 보부상을 돌려보냈지요. 그리고는 한동안 가락지를 손에 쥔 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물건을 그냥 팔아넘기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은 물건의 문제가 아니었지요. 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거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왕자의 난이 진압된 뒤 조정으로 복귀했다는 정승날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름이 알려진 충신 가문이었지요. 거상은 조심스럽게 물건을 보자기에 쌌어요. 이것은 정승날이께 직접 가져가야 할 물건이었습니다. 그 판단에는 망설임이 없었지요. 가락지는 그렇게 산골 오두막에서 한량의 손으로, 한량의 손에서 보부상의 짐 속으로, 보부상의 짐 속에서 한양 거상의 손으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승나리가 있는 곳을 향하고 있었지요. 그 작은 가락지 하나가 아무도 모르게 긴 여행을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이제 이야기는 한양으로 넘어갑니다. 정승 한현명이 계신 곳으로요. 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부터 잠깐 말씀드려야겠지요. 왕자의 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왕실 안에서 권력을 두고 피를 부른 싸움이었어요. 왕자들끼리 서로 칼을 겨누고 충신들은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리던 그 무시무시한 시절이었지요. 한현명 정승도 그 소용돌이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대대로 나라에 충성을 바쳐온 가문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화가 됐어요. 권력 싸움에서 밀려난 쪽 편이라는 이유 하나로 가문 전체가 벼랑 끝에 몰렸지요. 목숨을 부지하려면 몸을 낮추고 숨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정승은 아들 내외를 먼저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자 준겸이와 손녀 연화를 불렀어요. 2살, 1살짜리 갓난 아기들이었지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정승은 명덕을 따로 불렀습니다. 명덕은 오래전부터 가문을 섬겨온 유모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 곁을 지킬 사람이라면 그 사람밖에 없었지요. 명덕아,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 깊은 곳으로 숨어라.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난이 잠잠해질 때까지 절대 나오지 마라. 명덕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2 아이의 손을 하나씩 잡았지요.
준겸이는 똘망한 눈방울로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어요. 정승은 그 눈을 마주쳤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주보고 있으면 보낼 수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아이들의 소식은 끊겼습니다. 난이 진압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라졌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가문도, 믿었던 관계도요. 정승은 그 긴 시간을 버텨냈지요. 그리고 마침내 조정에 복귀했습니다. 가문도 조금씩 수습됐어요. 하지만 아이들 소식만큼은 여전히 깜깜했지요. 사람을 풀어 수소문도 해봤습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뒤졌어요. 그래도 흔적이 없었지요. 명덕이 얼마나 깊이 숨었는지 워낙 넓은 땅이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승은 매일 밤 그 생각을 했어요. 살아있을까? 어디서 뭘 먹고 있을까? 얼마나 고생하고 있을까 하고요. 한 번도 그 걱정을 입 밖에 내지 않았지만 아들 내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식들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넘기는 날이 많았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소식도 단서도 아무것도 없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승이 사랑채에 앉아 문서를 살피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들어와 고했어요. 날이 한양시전 거상이 찾아왔습니다.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옵니다. 정승은 눈썹을 모았지요. 거상이 정승댁을 직접 찾아오다니 예사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드리라 했어요. 거상이 들어와 허리를 깊이 굽혔지요. 그리고는 품에서 조심스럽게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펼치자 안에서 작은 옷가락지가 나왔어요. 거상은 두 손으로 그것을 정승 앞에 내밀었습니다. 날이 시골 쪽에서 흘러들어온 물건이온데 문양을 보니 함부로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혹여 나리와 관련이 있을까 싶어 이렇게 가져왔사옵니다. 정승의 눈이 가락지 위에 멈췄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어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지요. 창가로 걸어가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문양이 또렷하게 드러났어요. 틀림없었지요. 가문의 문양이었습니다. 자신이 손수명덕에게 쥐어준 바로 그 가락지였어요. 정승의 손이 가늘게 떨렸지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생각이 그 순간 단번에 밀려들었어요. 아이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그것만으로도 정승의 가슴은 터질 것 같았지요. 정승은 거상이 돌아간 뒤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가락지를 손에 쥔 채로 그냥 앉아 있었지요. 방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어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정승의 머릿속은 오히려 어지러웠지요. 이 가락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손을 거쳐 이곳까지 흘러들어왔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었지요. 6년이었습니다. 난이 터지던 날 명덕 손에 아이들을 넘긴 뒤로 꼬박 6년이 흘렀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소식 한 자락 없었지요. 살아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정승은 그날 바로 움직였어요. 임금께 아련을 청했지요. 신하가 임금을 뵙겠다고 청하는 것, 그게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승의 청은 받아들여졌어요. 이튿날 이른 아침, 정승은 일관을 갖추고 대궐로 향했지요. 임금 앞에 엎드린 정승은 사정을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왕자의 난이 터지던 날 어린 손자 손녀를 유모 명덕에게 맡겨 피신시켰던 일, 그 뒤로
6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닿지 않았던 일, 그리고 며칠 전 가문의 가락지가 시골 쪽에서 흘러들어왔다는 것까지요. 말을 하는 내내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나이 든 정승이 임금 앞에서 글이 되다니 참 보기 드문 일이었지요. 그만큼 절박했던 겁니다. 6년이라는 세월이 그 목소리 안에 다 담겨 있었어요. 임금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승의 말을 끝까지 다 듣고 나서야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경의 충심은 과인이 잘 아느니라. 군사 일천을 내어주겠노라. 손자 손녀를 반드시 찾아오도록 하라.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었겠어요. 정승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이 절했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지만 참았지요. 대궐 안에서 눈물을 보이는 것은 정승의 성품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대궐을 나온 정승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한강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곁에 있었지요. 정승이 가락지를 꺼내 보이자 며느리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가가 금세 붉어졌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가락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6년 동안 품어온 것들이 그 작은 가락지 하나 앞에서 한꺼번에 올라온 것이겠지요. 아버님, 저희도 함께 가겠습니다. 아들이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자식을 찾으러 가는 길에 아비 된 사람이 빠질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며느리도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승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된다. 조정이 아직 안정되지 않았느니라. 너희 둘은 여기 남아 가문을 지켜야 한다. 난이 진압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잠잠해 보여도 조정 안팎으로 아직 어수선한 기운이 가시지 않았어요. 이런 때에 가문의 어른들이 모두 자리를 비우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요. 아들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지요. 정승은 그날 저녁 짐을 꾸렸습니다. 거상에게 물건이 어느 방향에서 흘러들어왔는지 이미 확인해 두었어요. 그쪽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면 됐지요. 이튿날 동이 트기 전 정승은 군사 일천을 이끌고 한양 성문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가 뼛속까지 차가웠어요. 말발굽 소리가 고요한 새벽 길을 힘차게 울렸지요. 정승의 눈은 오직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6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걸음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살아있거라, 제발 살아있거라. 그 말이 말발굽 소리에 섞여 정승의 가슴 속에서 계속 울렸지요. 단이의 기침은 며칠이 지나서야 겨우 가라앉았습니다. 약도 없이 따뜻한 물 한 그릇과 돌쇠의 손길만으로 버텨낸 것이었지요. 그 사이 돌쇠는 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나무를 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돈도 없었지요. 장작도 바닥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돌쇠는 다시 지게를 챙겼어요. 산은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무잎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바람에 흩날렸지요.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조용한 산속에 울렸어요. 돌쇠는 익숙한 손길로 마른 나무를 골라 찢고 묶었습니다. 땀이 나도록 일했지요. 등짐이 제법 무거워질 무렵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서둘러야 했습니다. 단이 혼자 오두막에 있었으니까요. 돌쇠는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왔어요. 마을 어귀를 지나 오두막 쪽으로 향하는 길이었지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 접어들자마자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그 웃음소리, 한 번도 반갑게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지요. 한량들이었습니다. 지난번 그 놈들이었어요. 셋이서 골목에 서서 돌쇠를 보자마자 희죽 웃었지요. 야, 불머리다. 야, 이번엔 뭘 들고 왔어? 돌쇠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지게를 짊어진 채 그냥 앞으로 걸었지요. 비켜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지요. 하지만 그게 뜻대로 됐겠어요. 한량 하나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게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딱 버티고 선 것이었지요. 어디가? 인사도 없이. 돌쇠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옆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러자 다른 놈이 옆을 막았지요. 뒤에서 나머지 한 놈이 지게를 손으로 탁 쳤습니다. 무게 중심이 흔들리며 돌쇠가 비틀거렸어요. 이거 팔면 돈 좀 되겠네. 얘나. 못 줘. 짧게 대꾸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이를 악물었지요. 나무 한 짐이었지만 이걸 팔아야 오늘 저녁 단위 밥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내줄 수 없었어요. 한량이 눈을 가늘게 뜨더니 지게 끈을 잡아당겼습니다. 돌쇠가 버텼어요. 그러자 다른 놈이 뒤에서 다리를 걸었지요. 돌쇠는 앞으로 고꾸라지며 무릎을 땅에 박았습니다. 지게가 옆으로 쓰러지며 나무들이 흩어졌어요. 얼굴에 흙먼지가 튀었지요. 일어서려 했습니다. 팔을 짚고 몸을 세우려는데 발이 등을 밟았어요. 그 상태로 짓눌렸지요. 숨이 막혔습니다. 한량들이 웃었어요. 킬킬거리며 흩어진 나무를 발로 차댔지요. 어이, 귀신 새끼. 언제까지 이 동네에서 얼쩡거릴 거야? 돌쇠는 이를 갈았습니다. 팔이 떨렸어요. 일어서고 싶었지요. 하지만 발이 등 위에 있었고 혼자서 셋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풀바닥에 엎드린 채 그냥 버텼어요. 눈물이 나오려 했지요.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운다고 달라지는 건 없었지요.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한량들은 한참을 그렇게 돌쇠를 짓누르다가 심심해졌는지 발을 치웠어요. 돌쇠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지요. 무릎에서 또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옷이 흙투성이가 됐어요. 흩어진 나무들은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지요. 한량들은 아직 거기 있었습니다. 비켜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돌쇠는 흩어진 나무를 하나씩 주워 지게에 다시 얹기 시작했지요. 그러자 또 한 놈이 발로 차버렸습니다. 나무가 다시 굴렀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 길 끝에서 뭔가 들려왔어요. 말발굽 소리였지요.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에는 여럿. 땅이 울리는 것처럼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량들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킬킬거리던 웃음이 뚝 멈췄지요. 세 놈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길끝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지가 일며 군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니었지요. 줄지어 들어오는 군사의 수가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깃발이 펄럭였어요. 투구와 갑옷이 늦가을 햇살에 번뜩였지요. 마을 안으로 들어서는 군사들의 기세에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멈춰서서 바라보았습니다. 그 군사들 맨 앞에 백발의 노인이 말을 타고 있었어요. 허리는 꼿꼿했고 눈빛은 날카로웠지요. 오래 권세를 다뤄온 사람에게서만 풍기는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이 있었습니다. 정승 한현명이었어요. 수십 년을 조정해서 보낸 그 노정승이 직접 말을 타고 이 외진 마을까지 찾아온 것이었지요. 정승의 눈이 마을 안을 훑었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니, 누군가를 찾고 있었지요. 그런데 골목 안쪽에서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흙바닥에 쓰러진 아이 하나였어요. 그 주변으로 덩치 큰 놈들이 서 있었지요. 정승은 말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바짝 몰아붙였어요. 그때였지요.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왔습니다. 쓰러진 아이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붉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불꽃처럼 타오르는 눈에 확 들어오는 그 색이었지요. 정승의 눈이 그 머리카락 위에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손에서 힘이 빠지는가 싶더니 다음 순간 온몸에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설마 저 아이가. 정승은 고삐를 힘껏 잡아채며 말을 질주시켰어요. 말발굽이 땅을 박차며 골목 안으로 달려들었지요. 한량들이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말이 바로 앞에서 멈춰서며 흙먼지가 크게 일었어요. 정승은 말 위에서 한량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어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뒤따르던 군사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한량셋을 둘러쌌습니다. 한량들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킬킬거리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감히 눈도 못 들고 있었지요. 저자들을 묶어라. 정승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움직였어요. 한량들은 꼼짝도 못하고 포박됐지요. 정승은 말에서 내렸어요. 천천히 걸어가 흙바닥에 쓰러진 아이 곁에 무릎을 굽혔지요. 돌쇠는 고개를 들고 눈앞에 노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은 낯설지 않았지요. 무섭거나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정승은 아이의 머리카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선명했지요. 타오르는 듯한 그 굵은 빛이 가슴 한 구석을 뒤흔들었어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머리카락, 이 핏줄에서만 나오는 색이었지요. 정승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그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참으로 묘한 일이지요. 6년을 찾아 헤맨 끝에 이 외진 골목 흙바닥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정승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야, 이름이 무엇이냐? 돌쇠는 잠시 멈칫했어요. 그러고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지요. 돌쇠입니다. 돌쇠. 정승은 그 이름을 되새겼어요. 산골 아이에게 붙여줄 법한 이름이었지요. 하지만 정승이 찾는 아이의 이름은 돌쇠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 붉은 머리카락이, 이 눈빛이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간절하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요. 혼자냐? 형제는 없느냐? 그 말에 돌쇠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형제라는 말에 동생 생각이 먼저 들었던 것이겠지요. 오두막에 혼자 있을 다니가요. 돌쇠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동생이 있습니다. 여자아이인데 지금 집에 있습니다. 정승은 숨을 한 번 들이쉬었습니다. 남매였어요. 오빠와 여동생, 아들 준겸이와 딸 연화처럼요. 정승은 서두르지 않았지요. 마음이 급할수록 천천히 가야 한다는 것을 오래 살아오며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어디냐? 데려다 주겠느냐? 돌쇠는 이 낯선 노인을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군사들이 한량들을 묶어버린 것을 보긴 했지요. 도와준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낯선 사람을 집으로 데려가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잠시 망설이던 돌쇠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뭔지 알 수 없지만 이 노인의 눈빛이 그냥 돌아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오두막으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어요. 산 아래 외진 곳에 있는 누가 봐도 허름한 집이었지요. 정승은 말에서 내려 걸었습니다. 군사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따랐어요. 정승과 돌쇠 둘이서 나란히 걷는 모양새가 됐지요. 얼마나 묘한 광경이었겠어요. 정승 나리와 흙투성이 산골 아이가 나란히 걷다니요. 오두막 문이 열리며 다니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돌아왔나 싶었는데 낯선 어른이 함께 있었어요. 다니는 문 뒤로 몸을 반쯤 숨겼지요. 다나, 나와봐. 돌쇠가 불렀습니다. 다니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어요. 작은 아이였지요. 7살짜리 여자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 오빠와 똑같았어요. 붉었습니다. 불꽃 같은 그 색이 오두막의 낡은 문 앞에서 선명하게 빛났지요. 정승은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숨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와 같은 빛이었지요. 가문의 피가 만들어내는 그 색이었습니다. 한 아이에게서만 나왔다면 우연이라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매 둘이 똑같이 그 빛을 타고났다면 이건 우연이 아니었지요. 정승은 천천히 다니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췄어요. 다니는 긴장했지만 도망가지 않았지요. 정승의 눈빛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뭐냐? 다니요. 정승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두막 뒤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돌쇠가 그 시선을 따라가더니 말했어요. 할미 무덤이 저기 있습니다. 1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정승의 발이 그쪽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오두막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봉긋한 흙더미가 있었어요. 작은 무덤이었지요. 앞에 들꽃 몇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갖다 놓은 것이겠지요. 정승은 무덤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명덕이었습니다. 틀림없었지요. 이 산골까지 아이들을 데려와 6년을 키우다 끝내 여기서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정승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라가 뒤흔들리는 난리통에 어린 두 아이를 데리고 산골까지 도망쳐서 아무것도 없이 버텨온 것이었지요. 그리고 끝내 죽은 가문에 아이들을 돌려보내지도 못하고 혼자서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고된 삶이었어요. 정승은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정승이 흙바닥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고 군사들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지요. 정승은 두 손을 모아 무덤 앞에 깊이 절했습니다. 명덕이 감사하고 감사하네. 이제 푹 쉬시게. 돌쇠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이 노인이 누군지, 왜 할미 무덤 앞에 무릎을 꿇는지 하나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만큼은 어린 마음에도 느껴졌어요. 정승은 일어서며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찾는 눈빛이 아니었지요. 찾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6년 동안 가슴에 품어온 것이 이 순간 마침내 자리를 찾은 것이었어요. 정승은 자리에서 일어나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이름은 돌쇠가 아니다. 한준겸이다. 돌쇠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준겸.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하는 노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단이는요? 돌쇠가 간신히 물었어요. 정승은 단이를 바라보았지요. 한연하다. 단이는 자기 이름이 불리는 것인지도 모른 채 그냥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빠의 얼굴이 굳어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느꼈겠지요. 정승은 군사에게 한량들을 가장 가까운 관하로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그러고는 두 아이에게 짐을 챙기라 했어요. 짐이라고 해봤자 많지 않았지요. 낡은 보따리 하나, 할미한테 물려받은 작은 그릇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돌쇠는 보따리를 묶으면서 오두막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6년을 살아온 곳이었지요. 명덕 할미와 함께 추위를 버텼던 곳이고 단이의 기침 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던 곳이었습니다. 낡고 허름했지만 이곳 말고는 아는 곳이 없었어요. 그 오두막을 떠난다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지요. 정승은 떠나기 전에 군사 하나를 불러 명덕의 무덤 앞에 세웠습니다. 이곳을 잘 기억해 두어라. 돌아가는 대로 사람을 보내 이장하도록 하겠다. 묘를 제대로 쓰게 해드려야 한다. 그 말에 돌쇠는 고개를 들었어요. 할미 무덤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겠다는 것이었지요. 목이 뻐근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참았어요. 한양으로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말을 타고 며칠을 가야 했지요. 돌쇠는 생전 처음 말을 탔어요. 처음에는 몸이 잔뜩 굳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익숙해졌지요. 단이는 정승의 군사 한 명이 안고 탔습니다. 단이는 신기한지 눈이 동그래져서 이것저것 바라보았어요. 산을 넘고 들판을 지나고 큰 강을 건넜습니다. 돌쇠는 그 모든 것이 낯설었지요. 한양에 닿은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가문의 저택 앞에 다다랐을 때 이미 소식을 들은 아들 내외가 대문 앞에 나와 있었어요. 어머니가 되는 며느리가 아이들을 보자마자 달려왔지요. 두 아이를 양팔에 끌어안으며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소리도 없이 눈물을 쏟았어요. 아버지가 되는 한강유는 그 옆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요. 그저 아이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아니 이제는 준겸이라 불러야겠지요. 그 팔 안에서 어색하게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라는 사람의 품이 낯설었습니다. 6년 동안 이 품을 알지 못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물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어요. 온몸으로 울고 있는 사람 앞에서 돌쇠도 조금씩 굳었던 몸이 풀렸지요. 단이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금방 잠들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 헤어졌으니 기억이 없는 것이 당연했어요. 그래도 그 품이 따뜻했겠지요. 편안했겠지요. 정승은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요. 이제 되었구나. 참으로 긴 여정이었습니다. 난리통에 흩어지고 산골에 숨어 살고 굶고 맞고 버텨온 6년이었어요. 그 모든 시간이 이 한마디 안에 다 담겨 있었지요. 남매는 그렇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 붉은 머리카락은 더 이상 남들의 놀림거리가 아니었지요. 이것으로 돌쇠와 다니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영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미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고됐습니다. 대본 한 줄 쓰고 지우고 또 쓰고 돌쇠가 흙바닥에 쓰러지는 장면을 묘사하는데 뭔가 계속 마음에 안 들어서 몇 번을 다시 썼는지 모르겠어요. 캐릭터한테 감정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까다로워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됐다 싶으면서도 이 아이한테 이게 최선인가 싶고 이상한 고민을 꽤 오래 했습니다. 편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면 넘기는 타이밍 하나가 자꾸 걸려서 새벽까지 붙잡고 있었던 날도 있었지요. 다 완성하고 나서 처음부터 다시 틀었을 때 그제야 좀 놓아줄 수 있었어요. 아직 작은 채널입니다. 그거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작다고 대충 만들 생각은 없어요. 오히려 지금이 제일 열심히 할 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채널이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는지 같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도 다 읽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찾아올게요.